회색빛 파티션이 미로처럼 얽힌 아우라테크 데이터 아카이빙 팀 사무실은 언제나 희미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버 냉각팬이 웅웅거리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무미건조한 타격음, 그리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기계의 일부가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서연은 그 소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완벽하게 지우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모니터의 푸른빛을 받으며 오래된 프로젝트 파일들을 분류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지만 누구의 시선도 끌지 못할 만큼 조용했다. 김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서연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의 모니터를 훑고 지나갔다. 이 대리,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벌써 오늘 할당량 다 끝내고 다음 업무 준비 중인데. 싱글맘이라고 회사에서 봐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습관적인 경멸이 배어 있었다. 사무실의 몇몇 직원들이 힐끔거렸지만 이내 못 본 척 다시 자신의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다. 이곳에서 동정은 사치였고 남의 일에 엮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단발머리, 옅은 화장기 없는 얼굴, 값싼 기성복 블라우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수많은 부품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하나에 불과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파일 하나에 오류가 있어서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했다. 변명도 감정의 동요도 없는 완벽한 사무적 톤이었다. 김 팀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오류, 이 대리 업무 능력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니고 애 때문에 맨날 칼퇴근할 생각만 하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오늘까지 무조건 끝내고 보고해. 그는 말을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서연은 짧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의 내면은 강철 성벽처럼 고요했다. 이런 취급은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감내했다. 단 하나의 이유, 딸 하유를 위해서 정확히 오후 6시 퇴근 알람이 울리자 서연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하루 중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다. 회색빛 사무실을 벗어나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녀의 가방에는 화려한 화장품 파우치 대신 하율이 좋아하는 작은 공룡 인형이 들어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도, 로비에 전시된 아우라테크의 최첨단 기술 제품들도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하율의 얼굴뿐이었다. 그때 VIP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진우 전무가 비서팀과 함께 걸어 나왔다. 훤칠한 키와 맞춤 정장이 잘 어울리는 그는 아우라테크의 신화 그 자체였다. 입사 10년 만에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한 그는 뛰어난 능력과 카리스마로 모든 직원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그는 가볍게 목례로 답하며 지나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으며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았다. 서연은 인파 속에 섞여 조용히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잘 만들어진 감정 없는 기계처럼 보였다. 박진우는 로비를 가로지르며 나지막이 비서에게 말했다. R&D 부서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전부 파기하라고 지시했을 텐데. 아카이빙 팀에 아직도 데이터가 남아있는 이유가 뭐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담고 있진 않았지만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오래된 서버에 백업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싸늘한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무서웠다. 그는 사소한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다. 서연은 어린이집에 도착해 자신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하유를 품에 안았다. 엄마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이 느껴지자 하루 종일 그녀를 짓누르던 회색빛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우리 하율이 오늘 뭐하고 놀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실에서의 무감정한 톤과 달리 따스함과 애정이 가득했다. 그녀의 세상은 이 작은 아이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이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모욕과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녀의 과거 그림자라고 불리던 시절은 까마득한 예시야기일 뿐이었다. 그날 밤 하유를 재우고 난 서연은 거실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창밖의 도시 야경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김 팀장의 모욕적인 말들, 동료들의 외면, 그리고 스쳐 지나갔던 박진우 전무의 차가운 눈빛. 이 모든 것이 그녀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았다. 적어도 하율이 곁에 있는 한. 그녀는 자신의 모든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숨기고 평범한 엄마이자 무능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자 하율을 위한 최선의 방패라고 믿었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다. 김 팀장이 어제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업무를 끝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침 회의에서 또다시 그녀를 핑계로 팀 전체를 닥달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낡은 서버에 접속해 R&D 부서의 오래된 프로젝트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수십 년 전의 기초연구 자료나 실패한 프로젝트의 잔해들이었다. 기계적인 클릭과 드래그를 반복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 이상한 파일 하나가 들어왔다. 프로메테우스 최종 보고서 수정본 7이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이상한 것은 파일 이름이 아니었다. 다른 모든 파일들은 일반적인 기업용 보안 등급으로 잠겨 있었지만 유독 이 파일 하나만이 차원이 다른 수준의 암호화 체계로 보호받고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기업 환경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군사급 혹은 그 이상의 다중 레이어 암호화 방식이었다. 평범한 직원이라면 그저 접근 불가 오류 메시지로만 인식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의 뇌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는 과거 국정원에서 수없이 봐왔던 국가기밀을 다룰 때나 사용하던 암호화 알고리즘의 흔적을 즉시 알아챘다.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른 아침이라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할까? 이것은 그녀가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될 세계의 일이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엄마다. 그러나 그녀의 본능이 수년간의 훈련으로 뼛속까지 새겨진 그림자의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다. 이 거대한 아우라테크라는 기업의 심장부에 누군가 절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숨겨놓았다. 그리고 그 비밀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충돌했다. 평범한 엄마 이서연과 냉철한 특수 요원 그림자. 평화를 원하는 마음과 진실을 파헤치려는 본능. 짧은 갈등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파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위험한 무언가라면 그것이 언젠가 하율이 살아갈 세상을 위협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평화를 위해 위험을 외면하는 비겁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숨겨둔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리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교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암호를 해독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했다. 대신 그녀는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암호화 구조의 일부를 복제하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이 파일의 정체와 출처를 추적할 단서를 얻을 수 있을 터였다. 데이터가 복사되는 짧은 몇 초가 영혼처럼 느껴졌다. 작업이 완료되자마자 그녀는 USB를 빼내 주머니 깊숙이 숨기고 모든 접속 기록과 로그를 흔적도 없이 삭제했다. 그녀의 기술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을 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범한 이 대리의 얼굴로 돌아와 모니터를 응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평온했던 그녀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고 있었다.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한 이서연의 세계는 어제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똑같은 회색 파티션, 똑같은 동료들의 얼굴, 똑같은 모니터의 불빛이었지만 그녀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과 질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분류하는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천장에 달린 CCTV에 사각지대를 계산하고 있었고 귀는 복도를 지나가는 보안팀의 발소리 패턴을 분석했으며 손끝은 키보드 위에서 평범한 문서 작업을 하는 척하며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네트워크 포트를 스캔하고 있었다. 김 팀장은 여전히 사소한 트집을 잡아 그녀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의식 표면에 닿았다가 사라지는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정신은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빙산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어젯밤 하율이 잠든 후 그녀는 주머니에 숨겨왔던 USB를 낡은 개인 노트북에 연결했다. 복사해온 암호화 구조의 파편을 분석하는 순간 그녀는 잊고 있던 과거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용 암호가 아니었다.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최상급 기밀에만 사용되는 여러 개의 알고리즘이 변칙적으로 얽힌 괴물이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USB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녀는 다시 평범한 엄마 이서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누구도 그녀가 무엇을 받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이 그림자의 피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저 파일 안에 담긴 것이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만한 기술이라면, 그것이 적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하율이 살아갈 이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결국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안락한 평화를 담보로 위험한 진실이라는 판에 뛰어들기로 그녀에게는 거점이 필요했다. 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역설적으로 적의 눈 바로 아래였다. 그녀의 계획은 자신의 평범한 사무용 컴퓨터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보기지로 바꾸는 것이었다. 작전은 점심시간에 시작되었다. 동료들이 모두 식당으로 내려간 텅 빈 사무실에서 그녀는 IT 지원팀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불평했다. 잠시 후 젊은 IT 직원이 공구함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전문가처럼 보이는 그의 어설픈 손놀림을 날카롭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캔커피를 건네며 그의 주의를 돌렸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 직원이 잠시 고개를 돌려 감사 인사를 하는 찰나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기존의 랜선을 뽑고 외형은 똑같지만 내부에 미세한 데이터 패킷 스니퍼가 내장된 특수 케이블로 교체했다. 모든 것은 1초 안에 일어났다. IT 직원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돌아갔다. 이제 그녀의 컴퓨터는 사무실의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은밀하게 감청할 수 있는 귀가 되었다. 다음 단계는 소프트웨어였다. 그녀는 퇴근 시간 직전 시스템 관리자가 배포한
보안 업데이트 파일로 위장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프로그램은 실행되는 즉시 하드디스크에 누구도 감지할 수 없는 암호화된 가상 파티션을 생성하고 외부에서 그녀만이 아는 특정 신호에만 반응하는 백도어를 심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 스캔이나 IT 부서의 정기 점검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그녀가 직접 설계한 유령 프로그램이었다. 이제 그녀는 회사 내부망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투명 망토를 손에 넣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자신의 낡은 노트북으로 아우라테크의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가 만든 백도어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화면에는 아우라테크의 내부 시스템 구조가 복잡한 지도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곧바로 문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R&D 부서의 구형 서버 로그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암호를 풀 수는 없었지만 그 파일에 접근했던 사람 파일을 생성한 사람, 그리고 그 파일과 연결된 다른 문서들의 흔적을 좇을 수는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뇌는 수억 개의 데이터 조각들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고성능 탐색 엔진처럼 작동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했다. 프로메테스. 그것은 신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준 그리스 신화 속 거인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내부 검색 엔진에 프로메테스를 입력했다. 대부분의 결과는 접근이 차단되거나 삭제된 파일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삭제된 데이터의 잔해 임시 파일, 그리고 오래된 직원들의 개인 이메일, 백업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집요한 탐색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기획안의 초안으로 보이는 파편화된 문서를 찾아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차세대 AI 기반 자율유도무기 시스템 개발 계획. 문서에는 아우라테크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극비 프로젝트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목표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목표를 추적하는 인공지능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공할 무기였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5년 전 막대한 예산 문제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중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관련 뉴스 기사 몇 개와 국회 보고서의 짧은 언급이 전부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덮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거짓임을 직감했다. 그 정도 수준의 암호화로 보호해야 하는 파일은 실패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일 리가 없었다. 프로젝트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위험한 불을 훔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역 행위였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하율의 평범한 일상이 그녀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나라 전체가 거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관련 자료를 파고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프로젝트 책임자들의 명단이 담긴 오래된 내부 메일을 발견했다. 여러 명의 나측은 연구원들과 군 관계자들의 이름 사이에서 그녀의 심장을 멎게 하는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 박진우. 당시에는 R&D 부서의 유망한 신임 팀장이었던 그의 이름이었다. 순간 로비에서 스쳐 지나갔던 박진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회사의 신화 모든 직원의 선망의 대상.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국가를 배신하려는 반역자의 모습이었을까? 서연은 조용히 모든 창을 닫았다. 화면은 다시 평범한 바탕화면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제 적의 윤곽이 드러났다. 거대하고 강력하며 회사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존재.
그녀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림자는 그렇게 7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아우라테크 빌딩의 가장 높은 층 도시 전체를 발아래 둔 박진우 전무의 집무실은 침묵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 개인 단말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전 그의 화면 한 구석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경고 신호가 깜빡였다. 그것은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보내는 요란한 경고가 아니었다. 오직 그만이 심어놓은 시스템의 심층부에서 미세한 변칙 활동을 감지하는 거미줄이 보내온 조용한 떨림이었다. 신호의 내용은 간단했다. R&D 부서에 폐쇄된 구형 서버, 그 중에서도 특정 파티션에 누군가 비정상적인 쿼리로 접근을 시도했다. 직접적인 침입은 아니었다. 마치 깊은 동굴 입구를 돌멩이로 두드려 본 듯한 미약한 흔적에 불과했다. 박진우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프로메테스의 데이터가 보관된 곳이었다. 모든 관련 자료는 완벽하게 파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찌꺼기 하나가 남아 이런 소음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짜증이 치밀었다. 완벽한 계획에 생긴 아주 작은 흠집이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최 실장 내 사무실로.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체구의 남자가 들어왔다. 전직 용병 출신으로 박진우의 개인 보안팀을 이끄는 최민호 실장이었다. 그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박진우 앞에 섰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무실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듯 했다. 그는 아우라테크가 아닌 오직 박진우 개인에게만 충성하는 그림자였다. 박진우는 단말기 화면을 가리켰다. 구형 R&D 서버에 누군가 킁킁거리고 있어. 대단한 건 아니고 아마 호기심 많은 IT 부서의 멍청이 짓이겠지.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말을 이었다. 그의 태도에는 위협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귀찮은 벌레를 발견한 듯한 경멸이 묻어났다. 하지만 난 내 정원에 잡초가 자라는 걸 좋아하지 않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처리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 알아내. 소문나지 않게 하지만 쥐새끼가 겁을 먹고 스스로 굴 밖으로 나오도록. 최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명령과 실행만이 존재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을 남기고 그는 소리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박진우는 다시 도시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방금의 일은 이미 처리된 문제였다.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며칠 후 있을 해외 투자자들과의 비밀 미팅, 그리고 프로메테스를 넘기고 받게 될 천문학적인 자금. 그에 비하면 사내의 작은 소동 따위는 성가신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서연은 회사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꼈다. 복도를 순찰하는 보안 요원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그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한층 집요해졌다. IT 부서는 전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기 감사라는 명목으로 무작위로 직원들의 PC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서연은 즉시 알아차렸다. 자신이 둥지를 건드린 것이다.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욱더 자신의 껍질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야만 했다. 사무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보안 강화 조치에 대해 수군거렸다. 회사 기밀이라도 유출된 거 아냐. 누가 산업 스파이 짓이라도 했나 봐. 김 팀장은 이때다 싶어 직원들을 더욱 닥달했다.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업무에나 집중해. 안 그래도 느려 터진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게 생겼잖아.
그의 히스테릭한 반응은 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서연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섬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어느 날 오후 최민호가 데이터 아카이빙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보안 절차 점검을 이유로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직원들은 국내 최고 대기업의 보안실장이라는 그의 직함에 눌려 숨을 죽였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지만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모든 직원의 얼굴과 모니터를 날카롭게 훑었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을 때 아주 잠시 머무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래된 문서 스캔 작업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지루한 업무에 찌든 무기력한 직장인 그 자체였다. 최민호의 눈에는 그녀가 그저 수많은 부품 중 하나로 보였을 것이다. 아이 때문에 칼퇴근이나 신경 쓰는 별 볼 일 없는 싱글맘. 그는 어떤 의심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시선에 담긴 미세한 분석의 의도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사냥개였다. 지금은 냄새를 맡고 다니는 단계지만 곧 목표물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빨을 드러낼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더욱 정교하게 통제해야 했다. 사소한 습관 하나, 무심코 짓는 표정 하나까지도 계산된 연기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최민호의 보이지 않는 그물은 점점 더 좁혀져 왔다. 그는 기술적인 접근을 시작했다. 서버 로그 기록을 분석해 최초의 비정상 접근이 시도된 시간대와 네트워크 대역을 특정했다. 범위는 여러 부서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네트워크 허브로 좁혀졌고 데이터 아카이빙 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기술팀을 동원해 해당 대역의 모든 PC 트래픽을 비밀리에 미러링하기 시작했다. 작은 쥐새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열어젖힌 격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설치한 스니퍼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송금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적들이 자신의 턱 밑까지 추격해 왔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역이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통신을 여러 개의 가상 프록시 서버를 거치도록 우회시키고 데이터 패킷을 무의미한 조각으로 분해했다가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최민호의 기술팀이 사용하는 기업용 보안 솔루션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최민호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IT 기술자 한 명이 서연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는 무감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대리님, 보안 정책 업데이트에 따른 필수 하드웨어 진단이 있겠습니다. 잠시 PC 사용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것은 통보였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서연은 태연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그러세요.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뇌는 초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기술자는 자신의 장비를 서연의 컴퓨터에 연결하고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화면에는 수많은 코드 라인과 시스템 정보가 빠르게 지나갔다. 서연은 그의 어깨너머로 화면을 보는 척하며 기술자의 눈과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는 단순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 숨겨진 파티션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찾는 스캐빈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다.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도 그녀가 구축한 모든 것이 발각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시간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것 같았다. 스캔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99%에서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다. 기술자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것일까? 서연은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만약 그가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그녀는 1.5초 안에 그를 제압하고 B플랜을 가동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 화면에 시스템 이상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스캔이 종료되었다. 그녀가 심어놓은 유령 프로그램이 스캐너 자체를 속여 넘긴 것이다. 기술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장비를 챙겼다. 문제없네요. 감사합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듯 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다시 업무를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저 귀찮은 검사가 끝났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적은 이제 그녀의 존재를 확신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녀가 속한 이 구역 어딘가에 쥐새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철망이 그녀의 목을 향해 한 뼘 더 조여왔다. 조용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최민호의 그물망이 좁혀올수록 이소연은 더욱 대담해져야만 했다. 자신의 자리에서 소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녀에게는 박진우가 거래하려는 데이터의 실체와 그 거래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단 한 곳 외부와 물리적으로 격리된 중앙 서버실의 메인프레임에 잠들어 있을 터였다. 그곳에 접근하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실패는 곧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우라테크 빌딩의 3차원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백도어를 통해 건물의 보안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다. 경비들의 순찰 경로 교대 시간, CCTV의 미세한 사각지대, 그리고 적외선 감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찰나의 순간까지 그녀는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다. 그녀의 목표는 서버실 자체가 아니었다. 그곳은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잠겨 있어 현재 그녀의 기술로는 뚫을 수 없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서버실로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 케이블이 모이는 복도의 정션 박스였다. 작전 실행일은 창립기념일 행사가 있는 금요일 밤으로 정해졌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행사 참여를 위해 강당으로 이동하거나 일찍 퇴근할 것이고 빌딩 전체의 보안이 평소보다 다소 느슨해질 터였다. 그날 밤 서연은 하율을 친정어머니 댁에 맡겼다. 엄마, 오늘 늦게 와. 하율의 맑은 눈망울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찔렀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의 뺨을 쓰다듬었다. 응,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 할머니랑 코 자고 있으면 엄마가 아침에 데리러 갈게. 그녀는 딸을 굳게 안았다. 이 작은 온기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오늘 밤 괴물이 되어야 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빌딩에 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는 척 위장했다. 그녀는 평범한 오피스룩 대신 움직임이 편하고 어둠에 잘 스며드는 짙은 색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작은 파우치 안에는 립스틱 대신 직접 개조한 초소형 데이터 리더기와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EMP 펄스 발생기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림자처럼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어떤 소리도 실려있지 않았다. 중앙 서버실이 있는 실질층으로 향하는 비상계단. 그녀는 CCTV를 피해 계단을 올랐다. 17층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공기의 흐름 희미한 형광등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신경망에 수집되었다. 그녀는 순찰 중인 경비원의 발소리를 포착하고 어두운 비품실에 몸을 숨겼다. 경비원이 지나간 후 그녀는 다시 움직였다. 복도 천장에 CCTV를 향해 펜처럼 생긴 작은 레이저 포인터를 쏘았다. 강력한 빛이 렌즈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2초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그 아래를 통과했다. 마침내 그녀는
목표 지점인 정션박스 앞에 도착했다. 육중한 철제 덮개는 특수 잠금 장치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느다란 탐침을 꺼내 자물쇠의 구멍에 넣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과 소리를 통해 그녀는 내부의 핀 구조를 읽어냈다. 몇 번의 정교한 움직임 끝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덮개를 열자 수백 가닥의 광 케이블이 복잡한 혈관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설계돼서 미리 파악해둔 메인프레임 직결 회선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녀는 초소형 데이터 리더기를 케이블에 연결했다. 리더기가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비정기 순찰을 돌던 젊은 경비원이었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와 열려있는 정션 박스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은 허리춤의 무정의로 향하고 있었다.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 그녀의 뇌가 0.1초 만에 수천 개의 선택지를 계산해냈다. 그녀는 즉시 모든 장비를 숨기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입고 있던 재킷을 비틀어 쥔 채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미리 준비해둔 작은 물병의 물을 눈가에 살짝 묻혔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곧 서러운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완벽한 연기였다. 조금 전까지 냉철한 스파이였던 그녀는 이제 남자친구와 싸우고 몰래 숨어 우는 상처받은 여자가 되어 있었다. 젊은 경비원은 당황했다. 그는 흉악한 침입자를 상상했지 울고 있는 여직원을 마주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저, 괜찮으세요? 여긴 직원 통제 구역인데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처음의 날카로움을 잃고 다소 부드러워져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더욱 서럽게 울었다. 흐흑, 죄송해요. 남자친구랑 통화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갈라져 있었고 누구라도 동정심을 느낄 만큼 절박하게 들렸다. 경비원은 완전히 경계를 풀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라.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제발요, 보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알려지면 저 정말 잘릴지도 몰라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네, 그녀는 그의 인간적인 동정심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가 규칙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젊은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입니다. 대신 제가 엘리베이터까지 바래다 드릴 테니 어서 나가세요. 서연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는 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슬픈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까지 의심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차갑고 냉정한 그림자의 얼굴로 돌아온 그녀는 품 안에 숨긴 작은 데이터 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작전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데이터를 손에 넣었지만 정체를 노출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내부의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이토록 허술한 보안을 뚫고 들어온 자신을 놓칠 만큼 그들이 무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경비원은 분명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할 것이고 최민호는 17층에서 울고 있던 여직원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 생각은 그녀가 잠든 하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뼈아픈 현실이 되어 다가왔다. 만약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다면 박진우와 최민호 같은 자들이 하율을 가만둘 리 없었다. 그들은 주저없이 아이를 이용해 자신을 협박할 것이다. 위험은 이제 추상적인 국가안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잠든 딸의 숨소리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이 싸움은 이제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뿐인 딸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전쟁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서연의 작은 방은 순식간에 과거의 작전실을 방불케 하는 공간으로 변했다. 그녀는 훔쳐온 데이터 칩을 노트북에 연결하고 수십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다중으로 실행하며 분석을 시작했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것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깨진 코드의 나열뿐이었다. 데이터는 예상대로 여러 조각으로 파편화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군사급 암호의 최종 단계인 K론 알고리즘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녀의 개인 장비로는 해독은커녕 데이터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녀는 벽에 부딪혔다. 혼자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슈퍼컴퓨터에 버금가는 연산 능력과 무엇보다 암호의 키가 되는 특정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절실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그녀는 과거의 모든 인연을 스스로 끊어냈다. 그림자의 세계에 속했던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은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세웠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깨는 행위였다. 그것은 또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기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부분은 신뢰할 수 없거나 이미 조직에 너무 깊이 몸담고 있어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인물들이었다. 그녀는 고뇌에 잠겨 눈을 감았다. 그때 희미한 기억 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모니터 뒤에서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던 천재적인 기술 분석가. 작전 현장에서 그녀가 그림자였다면 그는 그 그림자를 움직이게 하는 빛과 같은 존재였다. 그녀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조직을 떠났던 유일한 동료 강기준.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거대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다음 날 오후 반차를 내고 동네의 낡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의 공용 컴퓨터는 추적을 피하기에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장소였다. 그녀는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경유해 IP 주소를 세탁하고 둘만이 아는 오래된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해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수신자는 몇 년째 사용되지 않는 유령 이메일 계정. 그가 아직도 그 계정을 확인하고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저녁 노을에도 나이팅게일은 노래하는가? 약속된 접선 신호였다. 그녀는 메시지와 함께 시간과 장소가 암호화된 좌표를 남기고 모든 기록을 삭제한 채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약속 장소는 인파로 북적이는 남대문 시장의 한적한 구석에 있는 작은 칼국수 집이었다. 시끄러운 소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감시를 피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다.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식당 주변의 지형과 인물을 모두 파악했다. 의심스러운 인물은 없었다. 그녀는 식당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칼국수를 주문했다. 잠시 후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의 한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에 안경을 쓴 그는 날카롭고 예민했던 과거의 모습과 달리 평범한 IT 회사원처럼 보였다. 강기준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서연을 보고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의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다소 장난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서연이 무심하게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과거의 기억들이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강기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정말 그림자가 유령이 된 줄 알았지. 은퇴하던 날 그렇게 단호하게 모든 걸 끊어내고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나이팅게일은 왜 찾는 거야? 무슨 일인데? 전설적인 스파이가 이런 시장 바닥까지 날 찾아오게 만들어. 그는 애써 가볍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서연의 상태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7년 전 마지막 작전 기억나?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강기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은 작전이었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무기 밀매 조직을 소탕하는 작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민간인 아이가 총격전에 휘말렸다. 서연은 자신의 몸을 던져 아이를 구했지만 아이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날 밤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 세계의 논리를 그녀는 감당할 수 없었다. 특히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더욱 그랬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다. 난 이제 엄마야.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런데 세상이 날 가만두지 않네.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우라테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그리고 자신이 확보한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기준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현재 민간 사이버 보안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의 무게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소형 보안 드라이브를 꺼내 테이블 밑으로 그에게 건넸다. 이 안에 내가 빼낸 데이터 조각이 들어있어. 케이론이야. 당신 도움이 필요해. 강기준은 드라이브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서연아, 우리 그래서 이 바닥을 떠난 거잖아. 위험해서, 더러워서.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발을 담그겠다고.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야. 상대는 일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하는 놈들이라고.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내 딸이 살아갈 세상이야. 저 위험한 불장난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끝내야만 하는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엄마로서의 절박함과 그림자로서의 냉철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강기준은 그녀의 눈에서 과거 수많은 작전 현장에서 보았던 불꽃을 다시 발견했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단지 지켜야 할 것이 생겼을 뿐. 강기준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한 번 파트너는 영원한 파트너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분석해 볼게. 대신 약속해. 절대 무모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장비 하나를 꺼내 건넸다. 최신 양자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특수 통신 장치였다. 앞으로는 이걸로만 연락해. 도청은 불가능할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하지. 그때까지 절대 꼬리 밟히지 마. 강기준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잠시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손 안에는
차가운 통신 장치가 들려 있었다. 7년 만에 다시 과거의 세계와 연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에서 싸워야 하지만 이제 그녀의 등 뒤에는 든든한 아군이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칼국수 값을 계산하고 식당을 나왔다. 시장의 소란함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볍고 단단해져 있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진우의 집무실에는 지독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최민호는 며칠간의 내부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그의 보고서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 직원의 PC를 스캔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고 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유령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17층에서 울고 있던 여직원에 대한 보고도 있었지만 그 시간대의 출입 기록과 대조해본 결과 데이터 아카이빙 팀의 이서연 대리가 야근으로 남아있긴 했으나 동선이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녀는 용의자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무해한 인물이었다. 박진우는 불쾌한 표정으로 최민호의 보고를 들었다. 그의 최초 판단이 틀렸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쥐새끼는 어설픈 아마추어가 아니라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울 줄 아는 전문가였다. 박진우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그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사냥감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덫을 놓아 사냥감을 몰아야 할 때였다. 그는 최민호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수비는 끝났어. 이제부터는 공격이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유령은 정보에 굶주려 있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먹이를 던져주면 돼.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스의 최종 거래를 위장한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것. 구체적인 거래 시간 위장 선박이 접안할 항구의 창고 번호. 그리고 가상의 해외 구매자 이름까지 포함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이 미끼를 내부의 특정 보안 채널을 통해서만 유통시켜 유령이 그것을 물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그의 계획을 들은 최민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표정 변화가 스쳤다. 너무 위험한 방법입니다. 만약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박진우는 그를 돌아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자네가 있는 거 아닌가? 최 실장 창고 주변의 자네 팀을 완벽하게 매복시켜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유령이 미끼를 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목을 부러뜨려 버려. 그의 눈빛은 사냥을 앞둔 포식자처럼 번뜩였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숨바꼭질을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한편 이서연은 강기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암호화 통신기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기준이었다. 그는 서연이 넘긴 데이터 조각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완벽한 설계도는 아니야. 하지만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어. 여러 개의 유령 회사 명의로 된 해외 은행 계좌 정보와 자금 이동 경로가 담겨 있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박진우의 목을 조일 결정적인 증거의 실마리였다. 바로 그때 강기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서연아, 방금 이상한 데이터 패킷이 잡혔어. 아우라테크 내부 보안망이야. 등급은 1급 기밀인데 암호화 수준이 이상하게 낮아. 강기준은 즉시 해당 정보를 가로채 분석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내용은 프로메테스의 최종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였다.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구체적인 정보. 그것을 본 순간 서연의 뇌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준 오빠, 그거 덫이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기준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지? 서연은 침착하게 자신의 분석을 설명했다. 거래 장소가 항구 창고라니 전형적인 매복 장소야. 외부의 지원을 차단하고 목표물을 고립시키기 좋지. 거래 시간도 자정이야. 이런 거액의 비밀 거래를 그렇게 눈에 띄는 시간에 할 리가 없어. 무엇보다 정보가 유통된 채널이 문제야. 너무 쉽게 발견됐어. 이건 우리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가 분명해. 그녀의 분석은 과거 수많은 작전 경험에서 나온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강기준은 그녀의 설명에 수긍했다. 그렇다면 이 덫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시하고 지나가야 할까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아니, 덫을 무시하면 그들은 또 다른 덫을 놓을 거야. 차라리 이 덫을 역이용해야 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작전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물리적인 증거 확보가 아니었다. 적의 심리를 흔들어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심리전이었다. 그녀는 박진우와 최민호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릴 생각이었다. 서연은 강기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거래 장소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유령의 소행이 아닌 최민호의 보안팀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보이도록 흔적을 조작할 생각이었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서연은 아우라테크 내부망에 침투해 박진우가 흘린 미끼 정보 파일의 접근 로그를 교묘하게 수정했다. 마치 최민호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여러 차례 파일에 접근한 것처럼 기록을 남겼다. 동시에 강기준은 다크웹의 무기 거래상들이 이용하는 포럼에 해당 거래 정보를 익명으로 흘렸다. 그는 최민호의 팀이 과거 다른 작전에서 사용했던 서버의 IP 주소를 교묘하게 노출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작전의 활용 점정은 서연이 직접 찍었다. 그녀는 대포폰과 음성 변조기를 이용해 관할 경찰서에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었다. 인천항 7번 부두 창고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가 있을 거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녀는 제보 내용에 최민호 같은 용병 출신들이나 사용할 법한 전문 용어들을 의도적으로 섞어 사용했다. 마치 내부자가 배신하고 경찰에 정보를 흘린 것처럼 꾸민 것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미끼를 던진 사냥꾼들이 자신들이 놓은 덫에 걸려들 차례였다. 약속의 밤. 인천항의 7번 부두 창고 주변에는 최민호의 보안팀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잠복해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보고받으며 유령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약속된 자정이 지나도 창고 주변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박진우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무렵 정적을 깬 것은 유령이 아니라 요란한 사이렌 소리였다. 경찰차 여러 대가 창고로 들이닥친 것이다. 최민호는 당황했고 박진우는 분노했다. 작전은 완벽한 실패였다. 다음 날 박진우의 집무실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박진우는 최민호의 면전에 조작된 로그 기록과 경찰 제보에 사용된 전문 용어에 대한 보고서를 던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최 실장. 내 정보가 어떻게 경찰 귀에까지 들어간 거지? 그것도 자네 부하들이나 쓸 법한 방식으로. 박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의심이 담겨 있었다. 최민호는 당황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전무님, 이건 함정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박진우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후였다. 그는 최민호의 무능 부하 단속 실패 혹은 최악의 경우 그의 배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둘의 신뢰관계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최민호는 억울했지만 물증 앞에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강기준이 보내온 박진우와 최민호 사이에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엿보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녀는 차가운 찻잔을 들어 조용히 입술을 죽였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승리의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이제 사냥감이 사냥꾼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덫을 역이용한 심리전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서연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박진우와 최민호 사이에 생긴 균열은 일시적인 혼란을 야기했을 뿐 그들의 목표를 꺾지는 못할 것이었다. 오히려 궁지에 몰린 맹수는 더욱더 난폭해지는 법이다. 아니나 다를까 실패한 작전의 후폭풍은 회사 전체에 음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박진우의 신경질적인 압박은 임원들을 거쳐 각 부서장에게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말단 직원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 특히 김 팀장은 그 압박을 해소할 희생양으로 이서연을 지목한 듯했다. 그는 사사건건 그녀를 트집 잡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이 대리 보고서에 오타가 몇 개인지 알아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확인을 생각하느라 일에 집중이 될 리가 없지.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서연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그의 질책을 받아냈다. 그녀의 무표정한 가면 뒤에서 그녀의 진짜 정신은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강기준과의 통신에서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다. 그들이 찾아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박진우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그것은 그의 서명이 담긴 물리적인 계약서일 수도 있고 그의 개인 금고에 보관된 암호화 키가 담긴 USB 드라이브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그의 집무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다시 한번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만 했다. 문제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였다. 지난번의 소동으로 인해 임원실이 있는 층의 보안은 철옹성처럼 강화되어 있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회사에서 전 직원 대상의 소방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한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모든 직원은 봉안 대강당에 집결해야 했다. 임원들 역시 잠시나마 얼굴을 비추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은 박진우의 사무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텅 비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이었지만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서연은 김 팀장에게 다가가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복통이 너무 심해서 훈련에 참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김 팀장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픈 직원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었다. 쯧쯧 몸 관리는 제대로 하는 거야. 의무실에라도 가 있든지 해. 훈련 끝나고 결과 보고서 제출하고. 그는 퉁명스럽게 허락했다. 서연은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곧장 의무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CCTV에 사각지대에서 방향을 틀어 임원실 층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연약함은 사라지고 날렵하고 소리 없는 암살자의 움직임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강화된 순찰 패턴과 추가된 센서들의 위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마리의 고양이처럼 어둠과 구조물에 몸을 의탁하며 전진했다. 박진우의 집무실 문 앞에 섰을 때 대강당에서 훈련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희미한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문은 최신 디지털 도어록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강기준이 만들어준 소형 마스터키 생성기로 가볍게 잠금을 해제했다. 사무실 안은 여전히 주인의 성격을 반영하듯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없었다. 그의 개인 컴퓨터는
생체 인식으로 잠겨 있어 손댈 수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물리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서랍과 책장을 소리 없이 뒤지기 시작했다. 강기준이 준 탐지기로 전자신호를 스캔하던 그녀의 눈에 육중한 책상 서랍 안쪽에 부착된 아주 작은 자기장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다. 그녀는 서랍의 비밀 공간을 열었다. 그 안에는 검은색 소형 USB 드라이브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이것이 틀림없었다. 그녀가 USB를 집어드는 순간 등 뒤에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이 대리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김 팀장이었다. 그는 훈련이 지루하다는 핑계로 몰래 빠져나와 혹시라도 마주칠 임원에게 아부할 기회를 엿보러 왔다가 상상도 못할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의 입이 보안팀을 부르기 위해 벌어졌다. 서연에게는 1초의 시간도 없었다. 김 팀장이 첫 음절을 내뱉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인간의 반응 속도를 초월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에 거리를 좁혀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그의 등 뒤에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그의 목 뒤 경혈점을 손날로 내리쳤다. 비명도 저항도 없었다. 김 팀장의 눈이 허공을 향한 채 뒤집히며 그의 몸이 실끊어진 인형처럼 앞으로 쓰러졌다. 서연은 그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그의 몸을 부드럽게 받아안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는 그의 맥박을 확인했다. 정상이었다. 그는 그저 일시적인 뇌진탕으로 기절했을 뿐 몇 분 안에 깨어날 것이다. 외상도 기억도 거의 남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그를 책상 옆 소파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눕혔다. 마치 과로로 쓰러져 잠든 것처럼 보이도록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리고는 손에 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자신이 들어왔던 흔적을 모두 지운 채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훈련이 끝나기 직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무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잠시 후 비서에 의해 발견된 김 팀장은 큰 소동의 주인공이 되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음날 헬쑥한 얼굴로 출근한 그는 한동안 그날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잔상이 남아있었다. 쓰러지기 직전 자신을 내려다보던 이서연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벌레를 보듯 무감정했던 그 표정. 평소에 어수룩하고 무능한 그녀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 불쾌한 위화감이 의심의 씨앗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그는 그때부터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김 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고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잠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습관적인 경멸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희미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몸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듯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원하던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장 안전했던 가면이 처음으로 심각하게 균열되는 소리를 들었다. 이서연이 가져온 USB 드라이브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기준의 비밀 아지트 수많은 모니터와 서버로 가득 찬 방에서 두 사람은 밤을 새워 그것을 분석했다. USB 안에는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암호 해독키가 들어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마주한 진실은 거대하고 추악했다. 화면에는 프로메테스 기술을 넘기기 위한 수많은 유령 회사들의 이름, 자금 세탁을 위한 해외 계좌의 입출금 내역, 그리고 암호화된 메시지로 주고받은 거래 정황들이 빼곡히 나타났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박진우가
이 모든 일의 배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서명이 빠져 있었다. 모든 거래는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메시지에는 그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뱀의 꼬리는 잡았지만 머리를 자를 수는 없어. 강기준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박진우라는 거대한 악어의 턱 밑에서 헤엄치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목에 칼을 꽂을 방법이 없었다. 바로 그때 해독된 메시지 중 하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서연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알파 서버. 그것은 일종의 최종 안전장치나 데이터 저장소를 의미하는 암호처럼 보였다. 강기준은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을 동원해 아우라테크의 내부 시스템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그는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박진우의 집무실 내부에 공식적인 설계도는 존재하지 않는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즉 에어갭, 아열갭, 상태의 독립 서버가 존재했다. 그것이 바로 알파 서버였다.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원격 해킹은 불가능했다.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박진우 본인의 지문과 홍채, 즉 그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것뿐이었다. 그 서버 안에 프로메테스 거래의 원본 계약서와 모든 관련자의 이름이 담긴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괴물의 심장이었다. 그것을 손에 넣는다면 이 길고 위험한 싸움을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사무실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김 팀장의 의심은 이제 노골적인 감시가 되어 그녀를 옥죄었다. 그는 불필요한 업무를 산더미처럼 안겨주며 그녀가 자리를 비우지 못하게 만들었고 수시로 그녀의 등 뒤를 지나가며 모니터를 훔쳐보았다. 어느 날 그는 서연을 탕비실로 불러내 은근슬쩍 떠보았다. 이대리 그날 전무님실에서는 왜 쓰러졌는지 기억나? 내가 뭘 잘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그의 눈은 집요하게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서연은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서러움이 북받친 듯 눈물을 글썽겼다. 팀장님, 그날 일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즘 하율이도 아프고 회사 일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다. 무능하고 감정적인 싱글맘의 모습에 김 팀장은 오히려 자신의 의심이 터무니없는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이 일로 서연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알파 서버를 손에 넣기 위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기회는 단 한 번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 밤이었다. 회사 연회장에서 열리는 파티에는 모든 임직원이 참석할 것이고 박진우 역시 행사의 주인공으로서 자리를 비울 수 없을 터였다. 보안 인력 대부분이 연회장에 집중될 그 밤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문제는 박진우의 생체 정보를 어떻게 손에 넣고 그를 집무실로 유인하느냐였다. 그녀는 강기준과 함께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을 세웠다. 1단계는 생체 정보 획득. 홍채는 무리였지만 지문은 가능했다. 서연은 파티장에서 자연스럽게 박진우에게 접근해 그가 사용한 샴페인 잔에서 그의 지문을 채취할 계획이었다. 강기준은 콤팩트 파우더로 위장한 초고 해상도 지문 스캐너를 그녀에게 제공했다. 2단계는 유인. 강기준이 외부에서 박진우의 개인 보안망에만 감지되는 가짜 비상 신호를 보낼 것이다. 내용은 알파 서버 외부 연결 시도 감지. 편집증적인 박진우라면 사실 확인을 위해 반드시 자신의 집무실로 달려갈 터였다. 마지막 3단계가 가장 위험했다. 집무실로 향하는 그를 복대서 기습해 순간적으로 제압하고 그의 손과 눈을 이용해 생체 인식을 통과한 후 데이터를 복사하고 사라지는 것.
모든 과정은 단 몇 분 안에 이루어져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외줄타기와 같은 작전이었다. 서연은 며칠 동안 파티가 열릴 연회장과 임원실 층의 동선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했다. 그녀의 움직임과 호흡은 초 단위로 계산되었다. 작전 전날 밤 강기준은 모든 장비를 그녀에게 전달했다. 위장 지문 스캐너 주변 CCTV를 잠시 마비시킬 마이크로 제모 비상 신호 발생기, 그리고 초고속 데이터 복사 장치. 그는 비장한 얼굴로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거냐? 이건 너무 위험해. 서연은 말없이 장비들을 점검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오빠, 나한테는 다른 길이 없어. 여기서 끝내지 못하면 나와 내 딸은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해. 마침내 창립기념일 파티의 밤이 밝았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흥겨운 음악, 최고급 음식으로 가득 찬 연회장은 아우라테크의 성공을 자축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연은 평소에 촌스러운 오피스룩을 벗고 몸에 띠이되는 심플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둠 속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의 시선이 연회장 중앙의 단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박진우가 있었다. 그는 이 성의 주인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오늘 밤 자신의 성벽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존재에 의해 심장을 도둑맞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서연은 차가운 샴페인 잔을 들어 입술을 죽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도박에 막이 오르고 있었다. 연회장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화려한 파티의 소음 속에서 이서연은 완벽한 유령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대화와 웃음소리 사이를 물처럼 흘러다니며 오직 한 사람 박진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공기 중에 떠도는 값비싼 향수 냄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감미로운 선율, 사람들의 발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분석되고 계산되었다. 이 화려한 축제의 현장은 그녀에게 있어 초단위로 움직이는 거대한 작전 구역일 뿐이었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 유력한 해외 투자자가 박진우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옆 테이블에 잠시 내려놓았다. 웨이터가 잔을 치우기 위해 다가오는 순간 서연이 그의 옆을 지나가며 가볍게 부딪혔다. 어머, 죄송합니다. 그녀의 사과와 함께 작은 소란이 일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손이 잔을 스치며 파우더 콤팩트 모양의 스캐너를 잔의 표면에 정확히 갖다 댔다. 스캔이 완료되는 데 걸린 시간은 0.7초.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웨이터의 쟁반에 잔을 올려주며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인파를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발코니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귀에 꽂힌 초소형 통신기로 강기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1단계 완료. 2단계 시작해. 잠시 후 연회장 반대편에서 담소를 나누던 박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개인 단말기가 조용히 진동하며 붉은색 경고 메시지를 띄운 것이다. 알파 서버, 외부 연결 시도 감지. 그의 매력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칼날 같은 냉혹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황급히 자리를 뜨며 비서에게 긴급 서버 문제라고 둘러댔다. 그의 뒤를 최민호가 그림자처럼 따랐다. 서연은 이미 그들의 예상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연회장을 벗어나 조용한 직원 전용 통로로 들어섰다.
박진우와 최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임원실 층으로 향하는 복도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녀는 제머를 작동시켰다. 주변의 모든 CCTV 화면이 순간 노이즈와 함께 지직거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최민호의 감각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박진우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전무님, 먼저 가십시오.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이서연이 튀어나왔다. 그녀의 목표는 박진우였지만 최민호는 단단한 벽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두 전문가의 격투가 소리 없이 벌어졌다. 최민호의 공격은 용병 출신답게 묵직하고 파괴적이었지만 서연의 움직임은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물과 같았다. 그녀는 그의 힘을 역이용해 관절과 급소를 노렸다. 하지만 그는 강했다. 그가 시간을 버는 동안 박진우는 집무실에 도착했고 보안팀 전체에 비상경보가 발령되었다. 복도의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상황은 역전되어 있었다. 서연은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그녀의 주위로 중무장한 최민호의 보안팀이 총구를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한쪽 팔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최민호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집무실 문 앞에 선 박진우는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유령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서연 대리 세상에 이런 더러운 쥐새끼였을 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잔인한 희열이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퇴로는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모든 것을 해방하는 듯한 차가운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어깨를 바로 세웠다. 그녀의 눈빛에서 어수룩한 직장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설적인 요원 그림자의 냉혹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다. 포위된 맹수였다. 최민호가 으르렁거렸다. 잡아. 되도록이면 살려서. 보안팀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 순간 서연의 몸이 폭발하듯 움직였다. 그것은 폭력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좁은 복도라는 지형을 역이용해 그들의 숫자를 무력화시켰다. 가장 먼저 달려든 자의 총을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다음 상대의 턱을 가격하고 몸을 숙여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팔꿈치로 다른 자의 명치를 찍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모든 공격은 인체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향한 일격필살이었다. 비명과 신음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박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것은 그가 알던 이서연이 아니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며 언제나 주눅 들어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한편의 잔혹한 발레였다. 그의 최정예 보안팀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그들의 손에 들린 총은 무용지물이었다. 서연은 그들이 방가쇠를 당길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총알보다 빨랐고 죽음보다 정확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피투성이가 된 최민호였다. 그는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상대는 지쳐 있었고 서연은 이제 막 몸이 풀린 상태였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거구의 최민호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제 복도에 서 있는 것은 이서연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자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경악과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박진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박진우는 공포에 질려 육중한 방탄문들 닫으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닫히는 문을 막았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다시 열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속의 권총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총에 닿기도 전에 서연의 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악하는 비명과 함께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괴물을 건드렸다는 것을. 서연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알파 서버의 인식 장치 앞에 내던졌다. 열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진우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저항했지만 그녀의 눈빛 앞에서 그의 모든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공포에 떨며 자신의 지문과 홍채로 잠금을 해제했다. 서버가 작동을 시작하자 서연은 그를 옆으로 밀쳐내고 자신이 가져온 장치를 연결했다. 프로메테스의 원본 계약서, 박진우의 서명이 담긴 디지털 파일, 모든 배신과 음모의 증거가 그녀의 저장 장치로 복사되기 시작했다. 데이터 전송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기준이 부른 경찰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마지막 오만함마저 사라지고 텅 빈 절망만이 남았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이내 빌딩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이 되었다. 잠시 후 육중한 군홧발 소리와 함께 중무장한 검찰 특수수사팀이 복도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복도에 쓰러져 있는 보안팀과 그 끝에 서 있는 이서연,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 무너져 있는 박진우를 보고 순간 멈칫했다. 상황은 혼란스러웠지만 서연은 침착했다. 그녀는 수사팀을 이끄는 지휘관에게 다가가 강기준이 미리 알려준 암호명과 함께 데이터가 담긴 장치를 건넸다. 밤 꾀꼬리가 새벽을 전합니다. 지휘관의 눈이 커졌다. 그는 국가정보원과 공조된 극비작전의 신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이 박진우와 현장 수습에 쏠린 틈을 타 연기처럼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비상계단으로 사라진 후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그림자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아우라테크 박진우 전무국가 핵심 기술 유출 및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 모든 뉴스와 신문의 헤드라인이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그녀가 넘긴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해서 박진우와 그의 하수인들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검찰의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아우라테크 내부의 공모자들은 물론 그와 결탁했던 정재계 거물들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갔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뿌리부터 썩어 있었음이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최민호는 체포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았고 박진우의 모든 범죄를 집행한 혐의로 함께 구속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과거 용병 시절의 범죄들까지 드러나며 그는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김 팀장은 몇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박진우의 집무실에서 이서연을 목격했던 일을 필사적으로 증언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정신적 충격으로 헛것을 본 과대망상증 환자 취급을 받을 뿐이었다. 결국 그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고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몇 주 후 모든 것이 잠잠해질 무렵 서연은 낯선 번호로 온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오래된 고궁의 한적한 벤치로 나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국정원 시절 옛 상사였던 백 국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7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국가를 대신해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정체는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본론을 꺼냈다. 서연아, 돌아와라. 자네가 있을 곳은 어두운 사무실 구석이 아니야. 국가는 그리고 우리는 자네의 능력이 필요하네. 그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조건의 복귀를 제안했다. 과거의 그림자로서가 아닌 새로운 대테러 및 산업 스파이 대응팀을 이끄는 팀장 자리였다. 그것은 명예와 권력, 그리고 그녀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그녀의 마음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수많은 무기를 잡고 적의 목숨을 끊었던 그 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작고 따뜻한 딸의 손을 잡고 동화책을 넘겨주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는 손이 되었다. 그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백 국장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제 임무는 이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두 개의 자아와 화해했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강기준과는 작은 공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덕분에 오랫동안 묵혀뒀던 정의감을 다시 꺼내봤네.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그는 씩 웃어 보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들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영원한 파트너로 기억될 것이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아우라테크는 새로운 경영진 아래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았고 이서연은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의 퇴사를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 사서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평화로운 일이었다. 월급은 이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연은 하율의 유치원으로 마중을 나갔다. 노을이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유치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그 속에서 하율이 그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엄마 서연은 몸을 낮춰 두 팔을 벌렸다. 작은 아이의 몸이 그녀의 품에 폭 안겨왔다. 아이의 따뜻한 청아, 향긋한 비누 냄새. 이것이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하율을 품에 안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경멸받던 직장인도 냉혹한 요원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서연 하율의 엄마였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 따뜻한 새벽의 빛과 같았다.